오늘 첫 번째 패널 손님 모시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눈이 좀 퉁퉁 부으신 것 같은데? 부었나요? 아, 이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계속.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여기 국민 여러분이 제일 고생하시죠. 뭐 저희들이 고생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기 일주일이 근데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겠네요. 벌써 일주일 지나갔나요, 또? 아니 네. 그 며칠 전에 부산도 다녀오시고 네네. 부산 가서 뭐 유엔 묘지도 가시고 뭐 가덕신공항 그 부지도 가시고 또 세계로 교회 예배도 드리시고 바쁘시던데 요즘 장동혁 대표가 뭐 정신이 없는 모양이죠. 정신은 또렷하시죠. 네.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신데 행보가 그 정도로 정신 없어 보일 정도로 바쁘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진짜로 여기 뭐 쉴 틈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안팎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니 사실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 밖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네, 진짜로 잘 시간 줄여가면서 먹을 시간 줄여가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니 더욱더 많이 응원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 국민의힘 소속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네네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민주당 후보 가령 뭐 전재수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뭐 등등 나오면은 거의 지금 뭐 승패 결과를 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가보니 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부산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방문을 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지금 자유민주 진영이 무너지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종교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서다. 두 가지 목적을 크게 갖고 갔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뭐 사실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선거에서만큼은 선거에서 지금 남은 9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9개월은 90년, 900년 같은 시간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간이다. 설령 지금 우리에게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라고 해도 크게 의미를 둬서 안 되는 것이고 낮게 나와도 크게 의미를 둬서 안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 하나는 남은 9개월 동안 우리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저는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발목을 잡는 것들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순풍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장동혁 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쇠빙선 역할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순풍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진짜로 여기 닷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역풍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단 9개월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우리 최소한 이 안에서 단결만 해준다면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이것도 한번 궁금해요. 어제 그 서울시당 그 위원장 선거 지방선거에서 그 시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 역할이 뭐 결정적입니까? 어떤가요? 도당 위원장이 사실은 좀 이것도 좀 잘못된 인식이에요. 사실은 도당 위원장이 어떤 공천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또 도당 위원장이 이런 지자체장 작은 곳들에는 공천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기도 합니다. 지자체. 근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앙당에서 핸들링이 될 것이고 뭐 구청장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기 시도 의원들 뭐 서울시로 친다 그러면 뭐 시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들이 통상 공천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도당 위원장이 그래도 영향력이 없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막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힘들고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분담이 일어난다. 지난 대선 우리가 이기고 나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중앙당에서 큰 단위의
이런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이 부분들의 결정권을 많이 행사했었었고, 예, 예. 네. 그리고 이 분담들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저는 사실 지금 이 기존 구도도 다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구조가 제가 이거는 지금 최고위원이 되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기존의 우리 당의 공천 방식은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실력 위주의 우선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이게 인맥이나 개파이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은 또 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 질 것이다. 이번이 정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이 전진 배치에 지든 이기든 이거 지든 이기든 승패만을 놓고 싸우니까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예. 네,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 여건이 안 좋아서 저 질 수도 있거든요. 지더라도 이 사람이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우리들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전진 배치돼서 민주당과 싸울 수가 있다. 이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아직 한 9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길면 길다고 볼 수도 있고 짧으면 짧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혁신 공천 이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표면적인 혁신 공천은 사실 지금 우리 당이 한 20-30년째 떠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혁신 공천할 거다, 뭐 국민 공천할 거다. 저는 이 앞에 수식어가 붙는 순간 대다수가 가짜라고 봅니다. 네, 공천은 공천인 거예요. 공천에 이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의가 있는 선거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사익이 아니라 진짜로 누가 우리 당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지 이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천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아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가려야 되니까 뭔가 앞에 수식어들을 붙이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보수는 그 자체로 따뜻하고 그 자체로 빛나는데 계속 수식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사람들이 수식어를 붙인다. 그냥 공천하면 됩니다. 사천이 아니라 공천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공천에는 첫 번째가 당연히 보수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보수 정당은 공천이잖아요. 민주당 공천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실력이 갖춰졌느냐,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실력 갖춰졌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공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공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만 보고 뽑는다라고 해도요. 이 당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이 실패할 수가 없고 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그 대변인 4명 네. 그리고 미디어 대변인 5명 이렇게 발표가 났던데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대변인은 당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네, 사실은요, 이게 대변인이란 직함이 굉장히 무거운 직함이어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내 서열로 따진다면 이거 손가락 안에 드는 지금 고위 직급이거든요. 네, 고위 직급입니다. 엄청나게 고위 직급이에요. 예. 근데 이 대변인이라는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5선 정치인이잖아요. 예, 예. 처음에 뭘로 시작한지 아시죠? 대변인이죠. 부대변인. 부대변인. 부대변인만 해도 엄청난 직함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편제를 보면 대변인 숫자가 우리 당처럼 많지가 않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완전히 편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태세에서 편제가 흐트러졌다는 건 싸움이 안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지금 대변인이란 주요 직함을 정말로 그냥 보훈 인사하듯이 막 뿌려놨어요. 누가요? 누가 이거 막 뿌려놨습니까? 이 전에 막 뿌려놨어요. 대변인 한 12명 만들어놨어요. 민주당 부대변인보다도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변인이라고 명함 주고 다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게 대변인들의 퀄리티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나 있던 대변인들을 숫자를 줄이는 작업도 1차적으로 했다. 네, 숫자를 그렇군요. 1차적으로 줄였고 이 대변인이라는 편제 자체, 대변인단이라는 편제 자체가 진짜로 보훈성 인사가 아니라 강한 사람들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당을 정말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디어 대변인은 지금 우리가 저도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패널 인증제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하셨고 저도 지금 패널들 정신 차려라까지 했었거든요. 보수 패널이면 보수 정당을 대변해야죠. 지금 민주당을 대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격의 방향이 민주당을 향해야죠. 우리를 향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패널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미디어 대변인들은 이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배치시켰다. 그럼 미디어에 나가서 우리 당을 대변할 수 있을 사람들로 배치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죄송하지만 이 임명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임명 기간이 통상 최소한 1년 아닙니까? 1년이거나 당대표 기간 해서 까지 해서 2년이거나 6개월이네요. 예, 6개월입니다.
잘못하면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꾸겠다. 네, 그리고 더 뛰어난 분들이 오면 또 기회를 열겠다. 그렇죠. 네, 더 뛰어난 분들 왜냐하면 또 이게 사실은 이 편제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한꺼번에 담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도 당의 전면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미디어 대변인들이 이제 방송이나 종편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하는 역할을 많이 부여받겠네요. 네네 아마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미디어의 뭐 방송국들에 우리가 해봐야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을 좀 대변하고 있어라는 권유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패널로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은 자기네 개파가 이미 방송을 80% 장악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80% 장악했다. 그리고 남은 자리들도 주차장에 고추 말리듯이 다 깔아놨기 때문에 김민수 같은 사람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된다. 막고 있다. 그럼 지금 그쪽이야말로 지금 방송을 편법적,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편파 방송하는 거죠. 네, 그럼 편파 방송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저 사람은 우리 당을 대변하지 않아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 발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혼자 떠드는 거죠. 혼자 떠드는 걸로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미디어 대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입장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제 훈련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할 것이다. 네. 아주 이 숫자가 5명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5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뭐 지상파나 종편이나 또는 뭐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골고루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 있겠는데. 여기 지금 그 미디어 대변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여기 뭐 부대변인들도 또 뽑힐 것이고 인사가 될 것이고 인선될 것이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이 미디어 관련된 특위들을 또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전사 5명으로 싸울 수 없죠.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 더 강력 배치를 시킬 것이고 또 배치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역량이 뛰어난지도 또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스파링만 잘하는 사람인지 나가서 지금 실전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럼 이것도 지금 검증하게 될 것이다. 검증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훈련받고 제대로 된 투사들이 나오면 민주당 미디어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이 대변인이나 미디어 대변인 좀 트레이닝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들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지금 우리 선배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모일 수 있다. 하루에 1단위에 1시간이라도 모일 수 있다라고 하면 좌파들의 논리를 깨는 게 혼자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시간보다 2-3명만 머리가 빠르게 회전되고 그리고 이 보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2-3명 뭉치면 이거 논리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논리가 다른 사람 밖으로 전파되어서 또 싸우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게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집단에 들어오면 역량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는 이때까지 지금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보도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대변인단에 들어오면 역량이 는다.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도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똑똑함을 발현하게 하는 건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그렇죠. 인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인사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들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좀 부족한 데가 있고 뭐 선배님도 부족한 면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 부족한 것들을 이 시스템이 메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막강한 전투력으로 변환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야, 이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패널 인증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쉽게 하면 타이틀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죠? 네.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명함 파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다. 그리고 대변인이다. 이러면 이분들이 방송에 불려가서 쉽게 하면 방송국에서 좀 와주세요. 이러면 불려가서
공식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당에서 지금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지정해 줬는데 이분들이 실수를 한다거나 그건 안 되죠. 예, 총구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하면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부터는 제가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대변인 인사의 만큼은 개인적 추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추천을 해야 되지만 이거 내 쪽에서 내 몫으로 한 명 좀 받아줘. 이런 추천들이 많아지면 이 대변인단의 능력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실력 우선으로 대변인단이 구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변인이라는 이 무거운 직책을 보훈성 인사로 만들어 버려서 10몇 명을 이렇게 투입하니 이 사람들 나가서 다 우리 당 공격하고 있고 우리 당에 반대 얘기하고 있고 대다수는 논평 하나 안 쓰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이면 하루에 3편, 4편, 5편 막 논평 나와야 됩니다. 이거 주제 받으면 글 30분 안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 갖추고 있느냐, 이 사람 진짜 이런 능력이 뛰어나면 추천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사람 좀 챙겨줘 하는 형태로 대변인단에 사람을 밀어넣으면 결국에는 그 개인 한 명을 위해서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디 차량으로 이동 중인데 갑자기 무슨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앉아서 뭐 성명서 몇 개 썼다면서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선거를 돕거나 당 대변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김민수는 주제 던져 좀 2~30분 안에 글을 쓰고 성명 내버리는구나를 압니다.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만큼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글을 2~30분 안에 쓸 수 없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A4 용지 한 장 쓰는데 2~30분 이상 걸릴 일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럼 이걸 2~30분 안에 글을 써낼 수 있고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이게 딴 때가 아니라 선거 전이 펼쳐지면 이때는 논평 하나 쓰는데 2시간, 3시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대응해야 됩니다. 바로. 그럼 이거 네다섯 줄짜리 논평이라도 이거 5분, 10분 내 3분 안에도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실수가 나가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대변인 입에서 실수가 나가면 이거 굉장히 큰 사고가 되는 거고 그것도 대변인의 글에서 실수가 나가면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훈련되어야 되고 또 이게 대변인들도 글을 쓰다 보면은 사실은 팩트체크 영역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또 확인해주는 공보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확인해주는 공보 기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최고위원 잘 뽑았죠. 저는 뭐 딱 이게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의 장동혁 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쇠빙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동안 한다는데 잘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교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나 이 사람 내 사람인데 한 명 좀 넣어줘.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이 보훈성 인사 때문에 당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약해지는 건데 그 보훈성 인사를 요구를 하더라도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럼요. 요구를 해서 이런 중요한 직위 하면 보훈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찾아가서라도 이 인재 발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대변인단 같은 경우는 당의 얼굴이기도 하고 당의 입이기도 하고 당과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최정예 부대인데 여기에 보훈성 인사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당이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기냐? 맞습니다. 앞에 나가서 일기토를 내야 되는데 일기토에서 지금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은 즉각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만약에 혹시라도 들어왔다 하더라도 6개월이 아니라 좀 쉽게 보면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다 쉽게 하면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력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실력이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누가 잘하네. 야 누구는 있으나 마나네. 이거를 빠르게 판별해야 이 대변인직에 정말로 정예부대들로 채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요 대변인은요. 옛날 편제를 보면 사실은 천하대장군급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이게 진짜 5명을 둔 5인장부터 시작해서 군 편제가 10인을 부하로 둔 10인장, 지금으로 치면 분대장, 그리고 100인장, 그럼 이게 뭐 지금 소대장 정도 된다 그러면 1000인장, 3000인장부터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밑에 3,000명 두면 장군이다. 근데 이게 그 위에 5,000명, 10,000명 두면 대장군이다. 그럼 천하대장군이면 여기에 지금 대변인단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변인 배지를 하나 달았다는 건 가장 전선 앞에 있는 천하대장군급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천하대장군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기를 쥐어줘야 된다. 그 예전 같으면 지금 여기 대변인 최소 재선 3선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3선 중에서도 말 실수 없이 말을 수려하게 하고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사람들 앉혔던 자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부대변인 초선들도 부대변인을 했던 시절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정말로 그냥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처음 본 사람들, 당의 활동도 안 했던 사람들에게도 막 직함을 주기도 하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대변인 명함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편제가 깨지면 이 조직이 깨진다. 그러니까 이 편제 지켜야 되는 편제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그 장동혁 신임 당 지도부 체제에서 이제 여러 인선이 지금 있지만 이 대변인단 인선이 굉장히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아웃풋이 아주 성과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또는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특히 이거 탄핵 사유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민주당이 지금 지난 우리 두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안들에 비추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탄생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예. 이 정권 탄생이 돼서 안 되는 그냥 탄핵 사유다. 이 자체로도 탄핵 사유인데 지금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 이런 압박,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는 건 이게 이들이 그토록 말하던 국헌문란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헌법기관 중에서 지금 법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그것도 이 여기에 수장인 대법원장을 지금 정치 권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데 이 이상의 국헌문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의 국헌문란이 있을 수가 있나요? 탄핵 사유여야죠. 그게 이 논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정청래가 이야기하는 논리라면 선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과 한 7, 8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계엄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선출 권력의 최고봉인데 계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명 권력 오늘 시험 권력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시험 권력 고시쳤다 이 말이죠. 선출 권력에 대해서 시험 권력, 임명 권력은 머리를 박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 권력이 아닌 시험 권력, 고시 권력인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파면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들이 원래 논리도 없는 사람이고 사실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논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예. 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선거에서 전국 단위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임받은 권력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개헌국민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으로서 비로소 권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은 이 신임이 더해져서 권력이 생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대통령의 의무 중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비상개헌 같은 비상대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비상대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진짜로 위기 상황이냐,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전시 또는 사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사법 기능이나 행정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도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중요한 사태로 보는 겁니다. 예. 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고요. 예. 그럼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데 그럼 이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그럼 비상계엄을 썼는데 군인이 출동했는데 비상계엄은 원래 군인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비상계엄을 했는데도 경찰이 나오면 이게 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 지금 국헌문란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헌법기관들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했냐? 이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수만 가지고 해도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해제를 방해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150석이면 지금 해제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논리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자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힘으로라도 강제로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의 마비 기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한 팩트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야 이거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 싹 다 있고 이제 이재명의 세상이 왔으니 우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법부의 지금 수장인 완전 끝에 있는 수장인 지금 대법원장도 우리가 머리 박으라면 머리 박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건 또 뭐랑 그런 부딪히가 되나요? 상권 분립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을 기다렸던 것은 상권 분립을 존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수처의 수사부터 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그렇죠. 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아예 사법부를 우리들의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관세협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건이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종교 탄압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발생하니까 지금 민주당의 목적을 이때마다 해석하려고 하면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다. 민주당의 목적은 그냥 딱 하나이다. 그러니까 독재 완성. 일당 독재. 네, 일당 독재 완성인 것이고 여기에서 약간 분파가 나눠질 뿐이에요. 예. 이재명은 정권 연장, 그렇죠. 본인의 정권 연장, 예. 그리고 지금 정청래 등은 차기 대권.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이 갈래에서 두 개가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은 자신의 정권을 연장 연임 방안 그리고 정청래는 차기 대권. 네 여기서 또 차기 대권 노린 사람들이 더 나오겠죠. 조국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윗단은 뭐냐면 지금 독재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당 체제입니다. 지금 이미 일당 체제예요, 여러분. 예. 지금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지금 행정부가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야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형태만 지금 양당을 띠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뭐 다당제라고 하지만 양당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형태만 지금 양당제, 다당제를 띠고 있는 것이지 실제 지금 이미 일당 체제인 겁니다. 일당 독재에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거 어디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이게 체제 전쟁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체제 전환 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안일하게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 누가 아직도 국민의힘에선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이건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탄압은 계속 강화될 거예요. 예. 우리의 저항도 같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저항이 강해지면 탄압이 더 강해질 겁니다. 탄압이 더 강해지면 우리의 정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예. 결국 이 싸움은 탄압의 힘이 강하냐 저항의 힘이 강하냐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승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애로의 투쟁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패널들의 문제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의 수단이 사라진다면 저항의 수단이 없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일당 체제로의 전환,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전환, 지금 독재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저항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짐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장외 투쟁을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아마 좀 빠른 시간 내에 오프 더 레코드여야 될 것 같지만 예.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좀 기획을 해서 더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 그 과정에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은 장애 투쟁을 하게 되면 민노총 본부에서 그 각 지부로 소위 말해서 활동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자면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에 뭐 여의도로 가서 우리가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해야 되는데 민노총 본부에서 자 조합원들 활동비를 각 지부별로 예를 들면 1,000만 원 보내서 자 식사도 한번 하시고
뭐 서울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버스 대절도 하고 버스 대절도 하고 버스 대절비는 또 별도로 줘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하면서 가령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자 우리가 서울로 전부 가야 됩니다. 그날 개인 일정이 있더라도 전부 갑시다. 이렇게 해서 버스 10대 만듭시다. 뭐 이런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갈 수 있는데 정당법에 좀 제한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우파 진영은 예. 참 이 방송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간혹가다 니네 알바 오냐 이렇게 하는데 예. 보수 진영의 투쟁은 나오시는 국민분들이 자비를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버스로 올라올 때도 앞에 모금함에 돈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앞에 나오셔서도 청년들이 보이면 옆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뭐라도 먹이고 오뎅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돈을 쓰면서. 예. 여기에는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그리고 법에도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거기에서 대래 돈을 자기들이 지불하고 또 대신 싸워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후원이라도 하고 뭐 유튜브 분들께 후원이라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대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유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 돈을 써서라도 자유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고 나라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고 민주당 민노총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안 나오면 버스 대절 안 해주면 굳이 내가 갈 이유를 못 느끼는 분들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수백만까지도 이 장애 집회에 나오시는데 이분들한테 더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당이. 우리 당도 못 챙기는데요. 막말로 말해서 우리 당에서 지금 저 장애투쟁 무대 하나 세우는 것도 버거운 마당에 네, 무슨 돈을 우리들이 뿌릴 돈이나 있겠습니까? 뿌리고 싶어도.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 먼 거리 제주도에서까지 오시니까 비행기 표값 내서 차비 내서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여기에서 같이 목소리라도 내고 그리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청년들을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고 겨울에는 손난로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청년들이 또 감동해서 야 내가 생각했던 꼰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자유를 외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시너지가 계속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거 우리 당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거 방송이 아닌 곳에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국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청년들이나 예국 시민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 시민 여러분들의 이 전국 단위의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큰 에너지다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큰 에너지인데 이것을 또 누군가가 가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두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당이 해야 될 역할은 이미 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들의 큰 길을 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길을 내주는 역할을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럼 이 에너지들이 지금 장가지처럼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에너지들이 한 길로 가야 될 곳만 우리가 길을 열어내면 이것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이미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미 이 너무나 큰 힘이 있다. 단지 이것을 한 대로 모아내는 길을 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길은요. 어떤 단체도 내지 못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의 힘만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가 특정 사람들이 특정 조직에서 이 길을 내려고 하면 이게 일단 오해에서 시작돼요.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 너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의힘은 보수를 상징하는 단체이자 정당이자 가장 큰 플랫폼이죠.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심을 발휘할 곳이 없어요. 이미 이 안에서 벗어나면.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큰 길을 내줌으로써 지금 이 에너지들이 다 하나로 직결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는 지금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포함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정당들도 포함일 것이고요. 그리고 장에서 여러 시위 집회를 지금 계속해서 열고 있는 청년들, 어르신들 다 포함일 것이다. 종교단체도 포함일 것이다. 그렇죠. 이 큰 길을 열어줘야 여기에 지금 문이 없는 큰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문이 없는 큰 길을 열어줘야 이것이 지금 자유를 지키는 힘으로 저는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가령 뭐 예를 들자면 자 3주 뒤에 뭐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어떤 뭐 규탄 대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최근 10년 사이 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정확히 6년 반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6년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일 텐데요. 네.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얘기했죠. 제가 힘이 없을 때도 힘이 있을 때도 힘이 없을 때 뭐 이 안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답이 없다. 근데 이 문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 보수 정당에는요. 투쟁의 피가 흘러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투쟁의 역사였어요.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강복을 찾은 이후부터 진짜 이 해방 이후부터요. 이때까지 지금 보수 진영에서 계속 끊임없는 투쟁을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산업 발전도 이룬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화도 이룬 거예요. 이 보수 정치는 투쟁의 역사였고 투쟁의 DNA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근데 이 DNA를 지금 눌렀어요. 2020년 이후에. 예. 당에서 누르는 겁니다. 나대지 마. 극우라고 규정 짓겠어.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요, 지금 2020년 총선을 진 게 억울한 게 아니라요. 이 DNA를 바꿔놓은 게 지금 더 억울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를 보면, 국익을 해야 하는 걸 보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걸 보면 투쟁해야죠. 근데 이 DNA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2020년 이후부터 완전히 눌러버렸다, 이거를. 자, 근데 이거 다시 꿈틀대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꿈틀대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꿈틀대는 이 싹이 다시 자라나면 무서운 속도로 자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질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원래 가지고 이 기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너무 위축돼 있었어요. 장기간에. 근데 이걸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지금 불의에 맞서야 됩니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슴 속에서 용기가 안 나던 분들도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야 싸우면 안 돼. 관성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관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 화합해야 돼. 단결해야 돼. 근데 야 싸우는 거 보니까 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저 싸워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여기 가만히 있는다고 답이 나오나? 저 목소리라도 내봐야 되지 않아? 그럼 이게 한 명 두 명씩 이게 퍼지면 이제 전염이 되면 확산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속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 싸워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 당에 전사들 많습니다. 네, 나가면 전사들 많아요. 그래서 이 전사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지금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2019년 조국을 그냥 끌어내린 거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 끌어내릴 때요 국회의원 전원, 당협위원장 전원, 이 당협에 있는 책임당원들까지요 길거리에 대한민국 곳곳 길거리에서 1인 시위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정말 횡단보도에서 좌파들의 욕지거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거기에서 꿋꿋하게 하루 왼종일 1인 시위하고 버텨냈습니다. 단체 이런 집회뿐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국민들이 처음엔 욕하다가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좀 더 확인하더니 처음에는 욕하면서 정신 차려라 젊은 놈이 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지나가면서 음료수 하나를 주고 가시는 분들, 사탕 하나를 지어주고 가시는 분들 바뀌는 거예요. 여론이. 근데 투쟁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투쟁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장동혁 호가 돛을 올린 지 이제 2주가 되네요. 그죠? 2주가 넘어가는데 이 돛에 순풍이 돼줘야 된다. 다 함께. 만에 하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동혁 호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역풍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역풍의 역할을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순풍으로 바뀌어야 지금 민주당의 폭거에 맞설 수 있다. 네. 사실 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사전 질문지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역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하고는 앞으로는 대본 없이 네, 뭐 대본 없이 우리 사실 저도 대본 안 보고 들어와서 맨날 여기 들어올 때 봤는데 이거 네. 진정성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규탄대 2번 하셨는데 제가 2번 다 유심히 봤거든요. 유심히 보니까 첫 번째는 약간 그런 필이 있었어요. 약간 뭔가 서먹서먹한 느낌. 야, 우리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거 오랜만에 해보는데 뭔가 좀 눈치도 보고 또 뭐 당협 깃발도 좀 막 가지고 다니고 일부러 왔다 갔다 하던데 두 번째 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사그라들면서 목소리를 세게 내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 앞에 서 있는 현역 배지들의 눈빛도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 두 번째 되니까 야 이거 완전히 투쟁 모드로 가는데 내가 이 투쟁 모드에 뭐라도 발이라도 하나 걸치지 않으면 나중에 혼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들이 오는데 요걸 당 지도부에서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당 지도부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시는 게 지금 지지자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유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우리 자유시민, 예국시민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힘으로 예. 이 원동력이 된다. 이 원동력이 없으면 우리들이 끌고 나가고 싶어도 안에서 발목 잡힌다.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힘겹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 덕분이니 응원의 목소리를 더 내주셔라. 그리고 진짜로 요즘에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카메라에 다 찍혀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죠. 오신 분들 중에 누가 구호 안 해친지까지 이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원님들께서 힘껏 싸워주셔라. 무서운 세상이다. 내가 앞에서 솔선수범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 네,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진짜로 이게 우리들이 투쟁할 때 내 한 목소리라도 더 거들자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민주당 너무나 진짜로 잔악하고 그리고 너무나 막강해서 사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저항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국민들이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큰 저항의 불꽃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오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당 내부 상황이나 뭐 투쟁 방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하면은,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현역 배지인데, 뭐 장동혁 대표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뭐 중단하라! 뭐 이러는데, 그 사람은 손짓을 하지 않고 입만 빵긋빵긋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할 때 내 성대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더 소중하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목총 터져라 외쳐주시면 이 목이신 목소리까지도 국민들께서 더 아름다워하시고 더 감동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왜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좀 보자.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의 많은 구성원들께서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위기가 정확히 인식되는 순간 이분들이 더 가열차게 싸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 국회라는 어떻게 보면 성 안에 있다 보니 진짜 위기 상황들을 대래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플레이어보다. 근데 플레이어로 너무 긴 시간 생활하시다 보니 이 위기가 예전에도 그랬어. 김대중 때도 그랬는데 뭐. 노무현 때도 그랬어. 근데 차지 안 바뀌어. 괜찮아. 이러다가 또 바람 불면 우리가 이기면 돼. 이런 생각을 이 안에 너무 오래 계셔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근데 지금은 분명히 그때와 방향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네, 김대중도 노무현도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려고 했던 적도, 그리고 대법원장을 제쳐버리려고 했던 적도,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했던 적도, 그리고 아무리 큰 여당이라고 해서 야당과 하나도 협의를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법사위 간사까지 임명하게 못하게 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 구성원들이 가득하게 차지도 못했을 때이다. 그리고 그때처럼 우리가 지금처럼 무기력하지도 않았을 때이다. 자, 그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KO시키려면 흔들고 뒤흔들고 잽도 날리고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역사들이 잽을 날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카운터가 들어오고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카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 위기를 모르고 가드까지 다 내려버린다면 KO 당할 일뿐이 더 있겠는가. 나 한 명 KO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KO 당하게 생겼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존의 역사와 다른 시점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 이게 인식돼서 진짜 안에서부터 끌어오를 때 장동혁 호의 닷에 정말 미친 듯한 순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뭐 구체적으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엠바고가 네.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장애 투쟁을 추석 전에 세게 한번 하실 겁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추석 민심에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석이 밥상에서도 민주당의 폭거들이 계속해서 밥상머리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구체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추석 전에 한번 세게 한번 붙는 거예요. 전부 이 애국 국민들 추석 전에 고향 가기 전에 전부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이 폭압적인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그 자리 한번 만드는 거예요? 할 것 같네요. 구체적인 날짜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백지원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뭐 별일 없었어요? 저는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고 예. 조금 좀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찰리 커크 지금 암살 당한 것이 네, 상당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던데. 네. 제가 항상 지금 저희 또래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예. 저희 우방국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우방국들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보다 더 빨랐어요. 예. 저희는 계엄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생겼지만 예. 그래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사망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건 암살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함께 지금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찰리 커크 암살 관련해서 지금 주말에 그 외신 보도를 보면은 영국에 무려 11만 명이 모여가지고 런던에 네. 영국뿐만이 아니고 그 유럽의 그 어떤 강경 우파 정치 세력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네. 찰리 커크를 뭐 추모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찰리 커크가 그러면 우리는 좀 알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찰리 커크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상식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 용기를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특히 PC주의라거나 이런 사실 예. PC주의라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부 다 그 기저에는 공산 사상이 깔려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거나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을 망치는 일들이라거나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게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부딪히면서 용기를 실천했던 오피니언 리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암살했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저격한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청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약탈자로 지금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유럽에는 그런 세력들이 무슬림, 팔레스타인 그런 불법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만행을 저지르고 이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권리를 약탈해가고 경제적인 것들도 전부 다 약탈해가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참아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진 거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오피니언 리더가 이렇게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노의 표출이라거나 상식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좌파들은 전 세계 좌파들이 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좌파들이 예. 미국과 유럽의 좌파들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조롱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거꾸로 찍어서 올린 다음에 뭐 한 명 죽어서 뭐 잘 됐다라는 식으로 올린다거나 예. 그렇게 조롱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죽음을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했고 이제 찰리 커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용기를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그 찰리 커크가 생전에 네. 그 어떤 대학인가 거기에서 이제 여대생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네. 이게 1대1 토론을 해요. 근데 찰리 커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에 대해서 그 개념 규정을 해봐라. definition 네. 해봐라. 이랬더니 그 해당 여자 대학생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찰리 커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여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해서 논쟁을 벌이는 걸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PC주의. 네. PC주의가 지금 소위 말해서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영어로 섹스가 아니라 네. 사회적인 어떤 성을 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찰리 크크가 많이 지적한 거죠. 네, 그것도 있고요. 예. 너무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흑인 인어공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순도 지적을 했고요. 근데 저도 지금 같은 결의 목소리를 정치에 입문하고 계속 내고 있는데 예. 찰리 커크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저는 미국에 있는 우리가 암살을 당한 것 같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예.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거에 마거릿 대처 수상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좌파들은 계속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본질을 숨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어가 또 사회주의였고, 예. 그 다음이 PC였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입하는 여러 가지 새로 만들어진 조작된 개념이 사회적 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연설문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성별은 두 개입니다. 그거는 염색체로 결정이 되잖아요. 예, 유전적으로. XX 염색체와 XY 염색체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떠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성별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들, 그냥 과학적 사실일 뿐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근데 그걸 직접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맨투맨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상식과 가치들을 이야기했던 게 찰리 커크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차별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예. 그러면은 그때도 똑같은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레이시스트다라는 이야기들을 쏟아붓는다거나 욕설을 쏟아붓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여러 가지 비상식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잃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영미권 국가의 네. 2030들이 찰리 커크와 굉장히 어떤 공감대를 크게 형성한 건가요? 이게 찰리 커크란 인물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수년 전부터. 예. 가령 폴란드가 저는 유럽에서 제일 빨리 정상화된 나라고 이탈리아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이미 수년 전에 22년, 23년에 얘기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정당으로 나온 독일의 AFD라거나 지금 영국에서도 대한우파 정당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모든 어용 언론들이 극우라고 프레이밍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가령 멜로니도 무슨 무솔리니 여자 무솔리니 이러면서 무솔리니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근데 그게 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들은 극단이 아니고 사실과 상식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오랫동안 세뇌가 지금 이어져 왔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히 좀 특징적인 것은 젊은 층이 깨어나고 있는 거. 근데 유럽이나 이런 다인종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세대 관련 없이 특히 인종 문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별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가 굉장히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꺼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참 한국의 언론이라고 제가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곳들에서는 무조건 극우, 극단, 뭐 청년 극우화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유리 돔 안에 사회주의의 돔 안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암살한 용의자 이제 뭐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도 뭐 이 PC주의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뭔가 공식적으로 밝혀지거나 보도된 건 없지만요. 예. 지금 트랜스젠더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주의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은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성별을 알 수 없는 분장을 하고 와서 무지개 깃발, 그 본인들이 상징하는 이상한 깃발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미국 국기를 떼버리는. 네, 그렇게 하면서 강요하고. 그러니까 전 독일이 사회주의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메르켈 때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였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성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독일인이라면 제가 이렇게 제 유전자가 XX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자입니다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 제도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극우라고 하지만 이런 대안 정당들이 실질적인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찰리 커크 암살한 그 피의자가 그 찰리 커크하고 이 토론하는 장면도 동영상이 보이던데요. 저는 그것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정말 먼 거리에서 저격을 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암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할 때도 단어들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했던 순간에 갑자기 이제 총을 맞았는데 예. 그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의 인터뷰를 봤는데 마치 그게 사인 같았다. 누군가가 그 질문을 일부러 했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쏜 것 같다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폭스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걸 좀 봐야겠지만 계획된 암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찰리 커크 이제 고인이 된 찰리 커크를 만약에 조롱하거나 뭐 극우라고 한다 이런 기자를 우리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고해야죠. 지금 일단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고하죠? 많은 분들이 CIA 신고 이런 게 의미가 있냐 하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찰리 커크를 조롱하고 극우라고 모욕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반미 선동에 가깝다고 아마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국의 출입국 문제에 있어서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고라는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찰리 커크에 대해서 온갖 언론들이 극우라고 지금 극우 인사가 죽었다라거나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기자로서 무식한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를. 근데 그런 기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 특히 국제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좌익 리버럴 성향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왜곡 보도한다고 해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들 스스로 개개인 스스로가 정보를 또 취합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함부로 선동하는 행태가 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앞으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이게 좀 이 연관된 사건들을 보면은 자유대학 학생들이 중국 대사관 근처 가서 뭐 이런 뭐 중국 오성 홍기를 찍거나 뭐 또는 시진핑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 자기들이 가지고 간 현수막을 찍거나 이러면 지금 뭐 문제된다고 좀 협박을 하잖아요. 사실 그 실정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령 중국 대사관 건물 안에 있는 뭐 오송홍기를 내려서 찍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준비해 간 어떤 그런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미국 대사관 앞에서 좌파 단체들이 하는 건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이거 왜 이런 거죠? 저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반미 선동을 가지고 본인들의 동력 삼겠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친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으면서 미국 탓을 하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통화사업 문제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앞으로 반미 선동을 이 정부의 동력 삼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그 자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성공기 가지고 가서 찢어도 되고 인공기도 찢어도 됩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이재명 본인이 직접 특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 때 공개된 국무회의 때 깽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비하를 하고 이렇게 특정했다는 걸 볼 때는 이 정부와 지금 친민주당 인사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줬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진현이 주한미국 대사의 사진을 짓밟거나 이제 미국 국기를 찍거나 심지어 태극기를 찢어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 그리고 저는 지금 명동에서 있었던 반중 집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해서 저도 겨울에도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MBC나 JTBC가 와서요 완전히 왜곡 보도를 합니다. 저도 한번 JTBC에 나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반중 극우, 협중 극우라는 식으로 프레이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다 상식적인 거거든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중국의 속국화가 진행이 사실 됐던 게 사실이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민건강보험을 중국인들이 와서 편취해가면서 성형외과에서 성형시술할 때 그 돈들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썼고 그리고 실업급여 만들어 놓은 거 중국인들이 수탈을 부정수급을 다 했습니다. 8회 이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고갈이 돼서 청년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고갈이 돼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법을 앞으로 고치겠다라고는 하지만 예. 이미 다 벌어진 일이에요. 중국 세력이 문재인 때 들어와서 예. 서울 집값은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집값까지 세력 단위로 들어와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그 집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세입자로 만들면서 완전 이건 갑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예.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됐다는 말은 수년 전,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강압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런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탄핵 그 선동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이상한 조형물을 만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 이런 걸 만든 다음에 본인들이 부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중국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 우방국들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그 9월 3일 날 지난 9월 3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뭐 인민해방군 전승절 기념식에 네. 소위 말해서 자유진영에서 거기에 대표단을 보내거나 뭐 축하단을 보낸 건 대한민국 유일하잖아요. 네. 뭐 심지어 주중 일본 대사도 거기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왜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기다가 사람을 올리나? 그것도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거기 위에 올라가느냐?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자유진영 국가의 트렌드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젊은 청년들의 생각도 사실 중요할 텐데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죠. 지금 저희 언론들이 너무나도 저희 세대를 매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뭐 예능 같은 데서도 뭐 MG 오피스 이렇게 만들면서 마치 저희 세대가 뭔가 문제가 있는 세대라는 듯이 굉장히 지지나라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해왔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라는 듯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는 핍박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세대가 지금 자유대학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내용들을 보셔도 알겠지만 예. 가장 예민한 이슈가 안보 이슈입니다. 안보 이슈. 안보 국방 이슈인 것이고요. 경제 이슈, 세제 이슈, 부동산 이슈, 교육 이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들을 어떻게 세뇌하냐면 젠더 이슈에밖에 관심 없는 것처럼 여자와 남자가 서로 싸우게 계속 유도를 한 다음에 그게 우리 세대가 나눠야 할 담론의 전부인 것처럼 매도를 해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친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진영, 좌파 진영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안보 의식에 있어서 문제 의식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경제 문제랑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절대 가서는 안 됐던 이유는 예. 일본 측에서 이제 자유진영 우방국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참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황인데 굳이 또 간 거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번번이 특히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던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말에 이제 작업을 해서 어제 저녁부터 발표를 했는데 그 영국 TV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물어봤거든요. 네. 차기 대통령감으로 범보수 진영에 누가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장동혁 지금 현 당대표가 아주 선두에 나와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개혁신당 지지층을 합쳐서 물어봤더니 장동혁 후보가 41% 좀 나와요. 그러니까 2위인 한동훈 후보와 한 27%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최근에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거나 이제 또 당대표에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였고 또 인지도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어서 예.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물론 대선은 아직 한참 남았고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만큼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여러 단계를 밟고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쎄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각인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당대표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총선 참패라는 기록을 세웠고 또 당대표에 당선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으면서 된 직후부터 이제 칼 꽂는 행보들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또 칼 꽂을 명분이 없는데 꽂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가해자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호감이 아주 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불쾌해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조국이 싫어도 한동훈은 더 싫다가 되는 그러니까 조국과 굉장히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오래 했고 대선에 출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나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지도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개혁신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대감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 그 책임 네. 누가 가장 크냐 그걸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봤더니 뭐 압도적으로 한동훈 책임이 크다. 거의 50% 절반 가까이가 넘어요. 53% 정도 나온 건데. 네.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의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의 책임이 작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뭐 공천 책임이라든지 이렇게 있다고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뭐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 본인이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실 녹색 정의당에 어울릴 만한 인물들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김상욱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이상한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낙하산 공천이 됐고 알고 보니까 과거에 문재인 지지 선언까지 했던 인물이고 결국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배신하고 지금 이재명의 품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낙하산 공천을 한 다른 인물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정체성도 가령 당선은 당연히 되지 못했지만 아무리 봐도 국민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물들도 과거 이력을 보면 참여연대라거나 이제 좌파적인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 버림받은 떨거지 세력들을 우리 당에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패배할 수 없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좌파를 선택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확고한 정통 좌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뽑지 뭐하러 이쪽에 눈을 그렇죠. 돌릴 것이며 다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없었던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모든 책임은 저는 당연히 그때 대표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가 짊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정부 초기에 이준석 당대표와의 여러 가지 대결이나 갈등 구도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대통령과 이준석이라는 인물 간의 여러 가지 견해 차이라거나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탈당을 했고 본인이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같은 사람은 우리 당의 레거시라거나 여러 가지 이익은 다 챙기고 싶고 특권과 특혜는 다 가지고 가면서 책임은 제대로 진 적도 없고 오히려 당에 방해만 했던 그리고 정부가 아주 민감한 이슈들을 다룰 때 이제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포지션들. 근데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당정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조율도 제대로 원만하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리더십도 없고 리더로서의 자질도 없고 아직까지도 정치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모습들 심지어 이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들조차도 라이브 방송 좀 이제 경박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신임 장동혁 당 지도부가 그 국민의힘 당의 메시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패널 인증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곧 대변인단 인선이나 또는 뉴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하겠다. 우리 백지원 대변인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그런 게 메시지 관리나 그런 어떤 인력들이 좀 관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인재를 알아보고 발탁하는 능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굳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공공연히 외면하고 배제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줘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메시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젠다 싸움에서도 밀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인선이 이미 발표가 됐더라고요. 대변인단 인선을 봤는데 뭔가 새로운 인물은 없고 늘 이제 방송하시던 분들이거나 또 특히 저희 세대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예. 또 저희가 12월부터 거리에서 함께 투쟁하면서 그런 여론을 담았던 인물들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인 이유라거나 특히 김문수 캠프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 본인들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좀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위원회 생기면 우리 백지원 대변인 좀 활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대선 기간에 예.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대선 때는 논평이나 이런 거 잘못하면 이제 고소도 당하고 그죠. 예. 제가 실제로 서울시 선관위 때 이제 가서 조사까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만 찾고 당이 평시에는 저를 단 한 번도 찾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지층을 많이 늘리고 있고 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지원 대변인 같은 분이 이제 앞으로 큰 쓰임을 받을 시대가 지금 하루 이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백지원 대변인님 참 말씀 논리정연하게 잘 하신다고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스코어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대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늘 다루지 못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을 이재명 정부는 은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스스로가 저는 발신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